수세기 동안 유럽 북부 해안은 해양민족의 이야기를 세상의 시야에서 숨겨왔다. 1900년대 초반의 고고학자들은 노르웨이에서 오세베르그 호를 발굴하며 일상과 대담한 항해의 면면을 드러냈다. 훗날 바이킹이라 불린 이 노르드인들은 뛰어난 선박 건조 기술자였으며 거친 바다를 넘어 약탈뿐 아니라 교역과 탐험을 위해 나아갔다. 옛 기록은 이들을 사나운 침략자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의 연구는 그들이 복잡한 법을 지키고 정교한 종교의식을 실천했으며 풍부한 예술품을 남겼음을 보여준다. 이는 유럽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은 바이킹 시대의 이야기다. (8세기의) 새벽 무렵 서유럽 전역에는 조용한 변화가 일렁이고 있었다. 여러 왕국은 국경을 다져가고 교회는 재산을 늘렸으며 수도원 공동체는 신의 보호만으로도 세속의 위협을 막을 수 있다고 믿으며 번성하고 있었다. 그 수도원이나 왕실, 궁정의 사람들 가운데 북쪽 끝, 거친 바다가 스칸디나비아 해안을 톱니처럼 갈라 외딴 마을들을 전혀 다른 세계처럼 떼어놓은 곳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 북쪽 파도 너머에는 곧 약탈이나 교역의 깃발 아래 돛을 올려 유럽의 흐름을 바꿀 문화가 잠들어 있었다. 그들이 바로 바이킹이었다. 당시 유럽은 경쟁하는 세력들이 기어붙인 색동천 같았다. 한때 로마가 지배했던 그 땅에서는 샤를 마르텔과 뒤이어 그의 손자 샤를 만유 아래에서 카롤링거 왕조가 떠올랐다. 그들의 제국은 오늘날의 프랑스와 독일 너머까지 영향력을 뻗었고 팽창하던 기독교 교회가 그 세력을 한데 엮었다. 신앙심 깊은 이들의 기부로 수도원은 부를 축적했고 고요한 서사실에서 문헌을 보존하며 학문의 수호자가 되었다. 이러한 성직 중심지는 대개 해안이나 강가에 자리했지만 성벽이나 수비대가 튼튼히 갖추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순례자와 학자, 떠돌이 성직자는 자주 드나들었으나 병사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므로 대다수 통치자는 그러한 성질을 두껍게 요새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해협 건너 잉글랜드는 아직 하나로 묶이지 못한 채였다. 노선브리아, 머시아, 웨식스 같은 왕국들이 패권을 놓고 밀치락달치락했다. 귀족 가문들은 동맹과 혼인, 전투를 이용해 세력 균형의 저울추를 기울였다. 그 땅에서도 기독교는 우세했으며 군주들은 교회와 수도원을 세우거나 외국 선교사를 맞아들이며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그러한 왕국들이 대륙 정치나 지역 경쟁에 몰두하는 사이 그들의 해안에는 어딘가 허술함이 스며 있었다. 한편 아일랜드 해가 접하는 아일랜드 해안은 수도원이 드문드문 박혀 있었고 이들은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자랑했다. 화려하게 채색된 사본들은 그 명성을 증명했다. 그러나 그 외딴 터전들은 감시받지 않는 보물을 함께 품고 있었다. 프랑크 제국에서 게일 땅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유럽의 직물 전체에는 상대적 안전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육상 침입이 방어 전략을 빚어왔고 이 위도에서 해상 급습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다. 스칸디나비아는 그 모든 것의 북쪽 변두리에 자리하며 기독교 영향의 주류 통로 바깥에 놓여 있었다. 다만 교역에서 완전히 고립된 것은 아니어서 스칸디나비아 상인들은 이미 발트와 프리지아 상인과 모피와 호박을 주고받고 있었다. 이 바다 민족은 여전히 자신들의 신과 지역법을 따랐다. 프랑크 땅에 세워지던 웅대한 대성당이나 방대한 도성은 그들에게 없었다. 대신 권력은 작은 주머니 속에 담겨 있었다. 작은 왕이나 추장이 시족 공동체를 돌보았고 각자 동맹과 갈등을 품었다. 자원은 혹독한 자연환경에 묶여 많은 지역에서 농지가 모자랐으며 물고기 잡이와 배 만들기가 발트 남쪽에서 번성하던 광범한 농업을 대신했다. 문화적 정체성은 혈연과 구전 전통,
그리고 토르나 오딘 같은 신들에게 바치는 공동 경외심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유럽 궁정의 어느 기록자도 저 먼 시족들이 보트 창고에 숨겨둔 결정적 우위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이웃들이 보아온 어떤 선박보다 빠르게 공해를 가르는 배가 있었다. 그러한 기동력을 두른 북방 선원들은 머지않아 아무 병력도 예상되지 않던 곳 방심한 수도원의 현관에까지 모습을 드러낼 터였다. 기독교 유럽의 번영과 정치적 취약성은 실상 초대장이었다. 8세기 후반 스칸디나비아의 해양 기술과 해외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부의 갑작스러운 발견이 맞물리며 완벽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수평선에 처음으로 바이킹의 돛이 보였을 때 충격은 빠르고도 정역적이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노르드인들은 조용히 항해수를 연마하고 다른 땅에서 불을 구하도록 이끄는 사회적 결속을 다져왔다. 변방의 이교 추장들이 사는 땅처럼 보였던 곳이 곧 왕과 성직자, 평민의 운명까지 바꿔놓을 것이었다. 북쪽 바다의 바람이 방향을 바꾸고 약탈의 소문이 고향으로 퍼져올 때 스칸디나비아의 몇몇 남자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외딴 피오르드 밖의 모험과 불을 갈망하던 농부의 아들들, 노련한 뱃사람들 혹은 작은 왕들의 먼 친척들이었다. 처음에 그들은 스스로를 특별히 부르지 않았다. 몇몇은 무역이든 약탈이든 이익을 찾아받아 건너로 나서는 일을 바이킹학이라고 표현했다. 세월이 흐르자 외부 사람들은 그들을 모두 바이킹이라 불렀고 이 이름은 마지막 약탈자가 무기를 내려놓은 뒤에도 오래 남았다. 그들의 고향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전역에 걸쳐 있었다. 이 땅들은 북게르만 계통의 공통 언어로 묶여 있었으나 지형은 각기 달랐다. 노르웨이의 좁은 해안 농지는 가파른 산비탈에 매달려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바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덴마크의 평야는 곡물과 가축을 키우기에 더 적합하여 더 빽빽한 마을들이 들어섰다. 스웨덴은 광활한 숲과 수많은 호수를 품어 내륙과 발트해를 잇는 교역로를 열었다. 이러한 지리적 차이는 삶의 모든 면을 빚었다. 노르웨이는 셀 수 없이 많은 만사이를 누비는 항해 기술을 키웠고 덴마크인은 농지와 잉글랜드나 프리슬란트 해안까지의 빠른 횡단에 집중했다. 스웨덴인은 동쪽을 바라보며 오늘날 러시아의 강줄기까지 이어질 교류를 맺었다. 각 지역의 권력은 야를이라 불린 추장들과 작은 왕들에게 있었으며 그들의 권위는 전사 집단과 시족망의 충성에 따라 흥망했다. 사회적으로 자유농민인 카르리 노르드 공동체의 중추를 이뤘다. 그들은 땅을 일구고 지방의회에서 봉사했으며 추장이 무장 지지자를 부를 때 응했다. 그 아래에는 거의 권리가 없고 육체 노동을 맡은 스랄리라 불린 노예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위계 속에서도 공동의회인 제안 팅은 균형을 제공했다. 그곳에서는 분쟁이 공개적으로 해결되고 법이 선포되며 중대한 사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야르리 우위를 점하더라도 틴의 의지를 무시한 추장은 폭정을 용납하지 않는 이웃들에게 반란이나 암살을 당할 위험이 있었다. 스칸디나비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의회가 더욱 크고 공식적인 형식을 갖추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에서는 굴라틴과 프로스타틴 같은 지역회합이 여러 구역을 공통법 체계로 묶었다. 이 기구들은 법적 분쟁을 감독하고 법을 성문화했으며 평범한 자유토지, 소유자에게도 통치 참여권을 주었다. 모든 노르드 지역이 이렇게 광범위한 의회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공동 의사결정 원칙은 바이킹 문화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처럼 공유된 통치 구조는 중세 유럽 다른 지역에 경직된 상명하달식, 봉건 체제와 대조되어 국내외 바이킹 활동에 영향을 줄 강한 자율의식을 부각했다.
실로 명예는 한 남자의 가치를 잴 화폐다. 전장의 용맹이나 기지 넘친 항해 이야기는 시와 사가를 통해 빠르게 퍼졌으며 해외에서 성공한 주장은 보물뿐 아니라 새롭게 얻은 명성까지 품고 돌아왔다. 이러한 경쟁과 명예 추구의 분위기는 노르드 전사들이 목숨을 걸고 대항에 나선 이유를 설명한다. 많은 이들은 태어난 농지를 떠나지 않았으나 영광을 꿈꾸거나 영향력을 얻을 재산이 필요했던 이들에게는 해외 약탈과 무역이 매혹적인 길이었다. 그들은 물살을 가르며 내륙 방어를 따돌릴 만큼 빠르고 대양 횡단을 견딜 만큼 단단한 얕은 흘수에 날씬한 목선들을 준비했다. 이 전사들 가운데 사가를 통해 전설이 된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베르세르커, 베르세르키르라 불렸으며 베르세르크스 강그르라 불린 전투 광란 상태로 싸운다고 알려졌다. 그들은 초자연적이라 할 만한 격렬함으로 전투에 뛰어들었다. 이를 끌어낸 방법은 전승마다 다르다. 어떤 전승은 특정 버섯처럼 환각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고 다른 전승은 오딘의 힘을 불러내는 의식이나 심리적 단련을 거론한다. 기원이 무엇이든 이 광란은 베르세르커를 두렵고 예측 불가한 존재로 만들었고 그들의 전설적 위치를 굳혔다. 그것은 노르드의 명예와 명성 추구가 전장 행동을 얼마나 깊이 빚었는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은 모험계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의 일상은 정교한 장인 정신을 드러냈다. 작은 마을의 대장장이들은 먼 지역에서도 귀하게 여겨진 무기와 도구를 철로 빚어냈다. 목공 장인들은 노르드의 이름을 전설로 실어 나를 집과 롱십을 세우고 장식했다. 호박, 가죽, 모피는 외지의 은과 사치품으로 바뀌어 먼 시장과 그들을 이어주었다. 고고학자들은 스웨덴 토양에서 아라비아 동전을 발견했는데 이는 고전적인 바이킹 시대, 약탈보다 앞서 스칸디나비아인들이 이미 바다 밖으로 나가 교역했다는 추가 증거다. 후대에 생긴 지저분한 약탈자라는 고정관념과 달리 바이킹은 외모를 자주 가꿨다. 발굴에서는 뼈와 사슴뿔빛, 족집게, 귀 쑤시개, 심지어 이쑤시개 같은 다양한 손질 도구가 드러난다. 이는 개인 위생이 일상의 일부였음을 보여준다. 노르드 방문객을 맞닥뜨린 수도사들은 때때로 이 이교 전사들이 목욕과 차림새를 얼마나 꼼꼼히 챙기는지 기록하며 흐트러진 야만인만을 상상했던 동시대 기독교인들을 놀라게 했다. 사나운 해상 약탈자이면서도 세심한 몸단장을 하는 이 역설은 무력과 질서자기, 연출에 대한 존중이 공존한 바이킹 사회의 복잡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외적 활력 뒤에는 풍부한 영적 토대가 자리했다. 그들은 삶의 가혹함과 풍요를 모두 의인화한 신들을 섬겼다. 오딘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식을 추구하는 외눈 방랑자였고 토르는 망치로 공동체를 지켜낸 천둥의 수호자였으며 프레이야는 사랑과 풍요를 관장했다. 의뢰는 달력 곳곳에 배치되어 파종과 수확 혹은 커다란 모임과 맞물려 희생 제물이 바쳐졌다. 어떤 전승은 나무 사원에서 끝나는 엄숙한 행렬을, 다른 전승은 한 지붕 아래 가족들을 모은 잔치를 묘사한다. 고디라 불리는 추장이나 사제가 공동 의식을 주재했으며 벨루라 불린 여예언자는 길흉을 해석하고 예언을 내렸다. 이 깊숙이 배어든 신앙 정체성은 훗날 기독교와 충돌하지만 8세기에는 여전히 사회 결속의 핵심 기둥으로 남아있었다. 노르드 사회 여성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바다로 원정을 나설 때 특히 자주 농장이나 영지를 관리했다. 지역별 법령은 이들에게 이혼, 재산 소유, 상속권을 부여했으며 그 범위는 관습과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드문 묘지 양식은 소수의 여성이 전사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해석을 두고 논쟁이 이어진다. 어떠한 경우든 여성은 결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고 남성들이 해외에서 재산을 모으는 동안 가사를 주도하고 정치적 수완을 발휘했다. 현대 유전학 연구는 바이킹 이주 양상에 대한 오랜 가설을 한층 흔들었다. 초기 정착지,
특히 아이슬란드와 오크니 제도에 대한 연구는 여성의 이동이 이전에 여겨진 것보다 훨씬 많았음을 보여주며 탐험과 식민이 남성만의 일이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어떤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 친척이나 남편을 따라 먼 땅에 새 거처를 꾸릴 기회를 잡았다. 또 어떤 여성은 고향의 제약을 벗어나거나 중세 유럽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상속권과 개인적 자유를 보장받는 법을 활용하려고 원정에 합류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증거는 바이킹 팽창을 전사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새로운 땅의 문화적 직무를 짜간 더 섬세한 양상으로 그려낸다. 외부인은 이 복잡성을 거의 알지 못했다. 곧 약탈의 충격을 겪게 될 수도사와 해안 주민에게 바이킹은 알 수 없는 바다에서 갑자기 나타난 위협으로 보였다. 그러나 노르드인의 시각에서 대외 진출은 이미 고향에서 연마한 기술을 넓은 무대에 펼치는 자연스러운 연장선이었고, 얼어붙은 해안보다 훨씬 큰 무대에서 부와 명성과 영향력을 얻을 기회였다. 8세기 말이 되자 내부 권력 투쟁과 부족한 농지, 그리고 외지의 부에 대한 갈망이 맞물리면서 노르드의 동력은 거스를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이들은 작은 항구에서만 교역하는 흩어진 공동체로 머무르지 않았다. 금과 영광에 굶주린 사내들이 노를 젓고 때로 무시무시한 베르세르커가 전투를 이끄는 롱십은 곧 중세 유럽의 지도를 새로 그리며 그토록 빠르고 기동적인 적을 겪어본 적 없는 왕국들을 놀라게 할 것이었다. 늦은 8세기, 스칸디나비아 해안에서는 멀리 떨어진 곳을 노리는 약탈 이야기가 속삭이듯 퍼졌다. 프리슬란트나 발트, 해 지역으로의 짧은 기습이 노르드 항해자들의 용기와 기지를 시험했다. 이러한 초기 원정은 규모가 작았고 고향에서 경쟁자와 좁은 농지에 끼인 몇몇 추장이 이끌었다. 상속에서 밀려난 어느 야르의 젊은 아들은 동료 몇을 모아 경비가 허술한 바다 건너 정착지를 덮쳐 은이나 가축을 싣고 돌아오곤 했다. 그런 노획물은 고향에서 그의 지위를 높여주었고, 불확실해 보이던 바다가 실은 그렇게 큰 장애물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깨달은 이웃들의 호기심과 야망을 자극했다. 더 남쪽, 프랑크족과 앵글로색슨, 세계에서는 열린 바다에서 오는 위협을 경계할 해군도 그런 생각조차 가진 통치자도 거의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을 지배했던 해상 강국은 수세기 전의 로마였기에 어떤 해안 감시탑도 기독교 도시나 수도원을 지키지 않았다. 가끔 연대기에 이교도의 배라는 말이 언급되었지만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프랑크나 앵글로색슨 지역의 대부분 지도자는 권좌 다툼, 지역 전쟁, 빠르게 뒤집히는 동맹 같은 시급한 문제에 더 몰두했다. 그들의 시선은 내륙을 향했고 스칸디나비아 얕은 해안을 넘어 탐험에 나선 날렵한 목선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노르드 땅 안에서는 여러 압력이 사람들을 바다로 내몰았다. 특히 덴마크의 비옥한 지역에서 인구가 늘었지만 자립 농지는 한정되어 있었다. 덜 사랑받은 자식이나 집안 서열이 낮은 자식은 짐을 꾸려 떠나기로 결심했다. 어떤 추장은 신흥왕에게 복종하느니 차라리 추방을 선택했고 충성스런 전사를 거느리고 새로운 변방으로 나아갔다. 몇몇 사람에게는 해외에서 행운을 얻는 일이 가능성을 넘어 운명처럼 느껴졌다. 영국 제도 북쪽의 오크니와 셰틀랜드 제도는 외해를 감행한 이들에게 징검다리 구실을 했다. 기록은 대규모 약탈이 시작되기 전부터 노르드인이 그 군도를 일부 정착했음을 시사한다. 한편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건너
남쪽 땅에는 방비 없는 부가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이 야망의 핵심에는 노르드 조선술의 진화가 있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마을의 보트 장인들은 클링커 방식 선체를 다듬어 판재를 겹쳐 파도를 넘을 때도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유연성을 더했다. 피오르드에서 낚시와 항해를 배우며 자란 전사들은 자연스럽게 외해 항로를 받아들였다. 탐험 선장은 새로운 돛 설계를 시험하며 바람을 거슬러 변침하는 법을 익히고 바람이 죽으면 재빨리 노를 저었다. 790년대 초에 이르자 소규모 노르드 함대는 북해를 빠르게 건너며 대륙 세력이 이해조차 못하는 우위를 확보했다. 그러나 바이킹에게 유세를 준 것은 조선 기법만이 아니었다. 각각의 목적에 맞춘 다양한 선형이 항해 범위를 넓혔다. 예를 들어 넓은 선폭의 크나르는 주로 상선이었다. 목재, 양모, 철 가축 같은 화물을 싣고 날렵한 설계가 지니지 못한 안정성을 바탕으로 광활한 바다를 횡단했다. 이에 비해 전투함은 스네크야처럼 폭이 좁은 형태를 취해 외국 해안을 빠르게 기습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드라카르라는 용어는 대중문화에서 모든 바이킹 전투선을 가리키지만 역사 사료에서는 시적 문학적 이름으로 더 자주 등장한다. 때로 조각된 선수상을 달아 꾸민 이 길고 우아한 배들은 번개처럼 빠른 습격의 핵심이었다. 바이킹이 교역품을 운반하든 기습 공격을 감행하든 여러 종류의 선박을 보유한 것은 이웃 문화가 불허한 다재다능함을 안겨주었다. 소수의 왕실만이 다가올 소란의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8세기 중후반의 드문 기록은 프리슬란트 해안과 다른 교역 거점에 대한 약탈을 서술하지만 빈번하지 않아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북쪽에서는 시족 경쟁, 명예 욕구, 지평선 넘어 신앙만으로 지켜지는 부유한 공동체가 있다는 자각이 뒤섞이며 점점 더 조급함이 커졌다. 소수의 전투원 무리가 노를 저어 상륙해 마을을 약탈하고 지방 민병대가 모이기도 전에 다시 열린 바다로 달아날 수 있던 시대에 이런 기회는 외면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7세기와 8세기가 저물 무렵 그 노르드의 모험가 농부, 망명객들은 기독교 유럽에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낼 채비를 했다. 그들은 장엄한 조약이나 선전포고로 뜻을 알리지 않았다. 대신 돛과 강철과 기습이 뒤엉킨 돌풍처럼 들이닥쳐 유럽 연대기를 쓰던 평화로운 서기관들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신성한 터전을 노렸다. 793년 린디스판에서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기독교 세계는 북방의 바다 군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마침내 깨달았다. 노선브리아 해안을 조용히 스치는 바람이 린디스판 섬의 수도사들에게는 평범하게 느껴졌을 하루였다. 새벽이 밝자 그들은 아마 기도를 드리거나 필사실에서 사본을 돌보려고 일어났을 것이다. 린디스판은 잉글랜드 북쪽 끝에서 영적 등불처럼 빛나며 화려하게 채색된 복음서를 만들고 배움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곳으로 오래전부터 명성이 높았다. 그곳의 신실한 이들은 이처럼 외딴 성소가 세속의 폭력으로부터 영원히 안전하리라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노르드 배들이 새벽 안개를 뚫고 미끄러져 나오자마자 깨져버렸다. 노를 재빠르게 저어 상륙한 무장한 사내들은 성당은 공격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순식간에 그들은 건물을 휩쓸고 금과 은 장식을 탈취하고 선규물을 약탈하며 저항하는 사람을 붙잡거나 죽였다. 수도사들의 비명은 곧 바이킹의 함성과 무기 부딪히는 소리에 파묻혔다. 노르드 약탈자들에게 린디스판은 그들이 바라던 그대로였다. 값비싼 표지로 묶인 사본과 정교하게 조각된 성구가 가득한 아무도 지키지 않는 보물 창고였다. 소식은 금세 퍼져나갔다. 충격에 빠진 수도원 연대기,
편자들은 마치 지옥의 문이 섬 위에 열렸다고 묘사했다. 한 사람은 도덕 질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교도 사내들의 갑작스러운 잔혹함을 기록했다. 요크 출신 학자 알퀴는 샤를만유 대제의 제국에서 머물며 편지를 보내 이런 악이 어떻게 그리스도교 성소를 덮칠 수 있었느냐고 탄식했다. 많은 이에게 이 습격은 단순한 해적 행위가 아니라 신에 버리거나 다가올 고난을 알리는 어두운 징조로 보였다. 노르드의 관점에서 보자면 린디스판의 성공은 군대가 없다면 왕국의 영적 중심도 무방비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 즉각적인 승리는 약탈자들의 가슴을 전리품으로 채우고 그들의 명성을 영광으로 빛냈다. 병력은 많지 않았으나 그들은 강력한 이야기를 들고 돌아갔다. 바다 건너에는 금과 거룩한 보물로 가득한 수도원들이 그대로 열려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런 의미에서 린디스판은 먼 땅에서 몫을 차지하려는 다른 주장들에게 신호탄이 되었다. 유럽 사람들에게 린디스판은 새로운 공포를 소개했다. 전에는 주로 기마 병력이 육지를 따라 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제 적은 바다에서 순식간에 나타나 지방군이 모일 틈조차 주지 않았다. 해안 방어는 거의 없다시피 했으며 특히 수도원들은 치명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793년 이후 수개월과 수년에 걸쳐 잉글랜드와 프랑크 지역의 지도자들은 이 위협의 규모를 이해하려 애썼다. 어떤 이는 간과하고 근처에 방어 시설을 세웠고 다른 이는 동맹을 시도하거나 뇌물을 건넸다. 그러나 그들이 대응을 시작할 즈음 노르드의 전략은 이미 바뀌고 있었다. 매 계절 다른 항구로 숨어들어 가장 취약한 곳을 골라 공격함으로써 약탈자들은 적을 끊임없이 혼란에 빠뜨렸다. 따라서 린디스판은 조용한 수도원에 대한 잔혹한 습격 이상의 사건이었다. 그것은 유럽의 왕국들을 시험하고 모든 해안에 공포를 퍼뜨릴 장대한 이야기의 서막이었다. 린디스판 이후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노르드 전사들을 실은 배들이 돌아와 브리튼 제도의 다른 해안 수도원과 정착지를 노렸다. 그들의 전투 방식은 혼란스러웠다. 습격은 소규모 함대로 이루어졌으며 때로는 몇 척뿐이었고 때로는 그보다 많았다. 그들은 번개처럼 몰려들어 약탈한 뒤 지방 엘더먼이 방어 병력을 모으기도 전에 물러났다. 이처럼 재빠른 기습은 밀물과 썰물처럼 출렁여 마을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다음 상륙이 언제일지 알 수 없게 했다. 교회 지도자들의 일기 속에서 약탈자들은 수평선 위에 불쑥 떠올라 할 수 있는 대로 파괴한 뒤 바람과 함께 자취를 감추는 거의 유령 같은 위협이었다. 이런 성공담이 퍼져나가자 더 큰 원정을 조직하려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타났다. 어떤 추장들은 여전히 소규모 무리를 이끌고 약탈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외지 해안에 더 오래 머물며 심지어 겨울을 나는 방식을 시험해 보았다. 겨울 진영은 약탈자들에게 다음 목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불만을 품은 현지인들과 동맹을 맺으며 고향에서는 구할 수 없던 자원을 이용할 기회를 주었다. 전리품뿐 아니라 토지와 권력을 갈망하던 노르드인에게 이것은 자연스러운 진전이었다. 머지않아 이런 야영지 가운데 일부는 보다 영구적인 정착지로 발전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에서는 노르드 집단이 더블린과 같은 도시의 토대가 된 요새화된 거점을 세웠는데 이 항구는 곧 무역의 핵심지이자 가끔은 추가 약탈을 위한 발진기지가 되었다. 카롤링거 지배에 있던 대륙의 땅도 노르드의 야망이 남긴 고통을 느꼈다. 샤를만유의 후계를 섬기던 궁정 사학자들이 편찬한 프랑크 연대기는 이 북방 공격을 경계심 가득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연대기 편찬자 아이나르트는 노르드인의 잔혹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습격이 얼마나 예기치 못했고 한때 평온하던 해안 공동체에 얼마나 큰 파괴를 가져왔는지를
물살이 얕은 바이킹 선박은 중장 방어를 가볍게 피해가거나 경계가 없는 강가에 그대로 상륙할 수 있었다. 매번의 성공은 더 대담한 공격을 낳았다. 어느 해에 약탈당한 성당이 몇 년 뒤 재산을 되찾으면 다시 표적이 되기도 했다. 혼란이 커질수록 고향의 시족들 사이에서 바이킹의 위신은 치솟았다. 외국산 은을 들고 돌아온 야를은 전사들에게 보상을 주고 성대한 연회를 열어 자신의 지위를 다질 수 있었다. 이러한 무용담은 지역 집회에서 퍼져나가면서 새 병사를 끌어들였다. 척박한 바위, 땅에서 빈약한 수확에 시달리던 젊은 노르드 농부들에게 빠른 전리품을 노리는 전투단에 가담하는 일은 매력적인 선택지였다. 그리스도교 세계가 이들을 해적으로 비난했지만 바이킹 자신은 대담함과 해상 기술을 귀히 여겼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습격을 부와 명예를 얻는 수단으로 보았지 성전으로 여기지는 않았으며, 반면 성경을 해석하던 성직자들은 공격자를 신의 은총 밖에 있는 이교도의 채찍으로 간주했다. 9세기 초 무렵에는 잉글랜드, 아일랜드, 그리고 프랑크 지역 일부에서 해안 습격이 일상이 되었다. 몇몇 통치자는 바이킹을 떼어놓으려고 곡물이나 몸값을 치렀지만 그러한 부는 대개 더 많은 배를 불러들이는 결과를 낳았다. 또 다른 통치자들은 한 추장과 동맹을 맺어 다른 추장을 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 정계 안에 노르드의 영향력을 더 깊숙이 심어주었다. 바이킹 약탈자들은 현지 갈등에 점점 익숙해져 때로는 한 왕국을 다른 왕국에 맞서게 하며 더 유리한 정착 조건이나 추가 침투 기회를 확보했다. 일부 수도원에서는 수도사들이 선규물에 매달린 채 내륙으로 피신했고, 필경사들은 세상이 거꾸로 된 현실을 탄식하며 기록했다. 더 큰 격변을 위한 무대가 갖추어졌다. 9세기가 깊어지자 돌아다니던 전투단들이 힘을 합쳐 막강한 군대로 변모해 간헐적 약탈에 만족하지 않고 온 지역을 장악하려 들었다. 브리튼 제도 어느 모퉁이도, 더 나아가 대서양 연안까지도 안전지대는 없게 되었다. 새로운 위협에 직면한 그리스도교 왕국들은 방어책을 바꾸지 않으면 멸망할 위험에 놓였다. 바이킹 활동의 첫 물결은 소규모이지만 빠른 함대가 얼마나 큰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어질 단계는 훨씬 더 두려웠는데, 그것은 대규모 침공과 연중 상주 점령, 그리고 깊은 내륙에 루드 요새를 세우는 일로서 유럽의 정치 지도를 영구히 바꿀 변혁이었다. 아홉 세기 중반 무렵 잉글랜드의 바이킹 습격은 산발적 약탈을 넘어선 상태였다. 일부 노르드 지도자들은 전리품뿐 아니라 영토 정복의 기회를 보기 시작했다. 결정적 전환점은 865년에 찾아왔다. 바이킹 병력의 연합군이 이스트 앵글리아 해안에 상륙한 것이다. 당시 편년사는 이를 유난히 대규모 세력이라 묘사했으며, 앵글로색슨 연대기는 이들을 대교군이라 불렀다. 뼈 없는 이바르, 우바, 할프단 같은 인물들이 전설처럼 이름을 남겼다. 이 군대는 단순히 약탈하고 돌아가는 대신 앵글로색슨 왕국의 확고한 지배권을 세우려는 공통 목표를 품었다. 처음 상륙은 이스트 앵글리아 왕을 기습했다. 그는 압도적인 대군 앞에 평화를 돈으로 사려 했고, 식량과 말로 침입자들을 달래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다. 이제 잉글랜드 말에 올라탄 바이킹들은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866년에 요크를 재빨리 점령했다. 내부 권력 다툼에 시달리던 노섬브리아 통치자들은 무너졌다. 요크는 중요한 교회 중심지이자 번성한 도시였기에 이 점령은 바이킹이 머물 작정임을 분명히 알렸다. 이어진 해들 동안 그들은 미들랜드를 조직적으로 진군하며 머시아와 이스트 앵글리아 왕국과 충돌했고, 이는 잉글랜드의 정치 지도를 새로 그리는 전역이 되었다.
데이교군의 지도부를 둘러싼 전설은 특히 신비로운 인물 뼈 없는 이바르에 대해 무성했다. 그의 별명이 신체 장애를 뜻하는지, 전투에서 놀라운 유연성을 암시하는지는 논쟁이 있다. 편년사들은 그를 교활하면서도 무자비한 자로 그렸고, 지역 통치자를 강제하거나 잔혹한 무력을 가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전략가로 묘사했다. 그 곁에는 라그나르 로드브로크의 아들로 전해지는 우바와 할프단이 서 있었다. 이들은 덴마크와 노르웨이, 그리고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노르드 정착지에서 온 전사들의 충성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이끌어 연합군을 형성했다. 그들의 단결은 한때 해안을 휩쓸던 소규모 약탈대를 넘어서는 강력함을 부여했다. 869년에 이스트 앵글리아는 그들 손에 떨어졌다. 바이킹의 곡물 요구를 거부한 왕 에드문드는 훗날 생생히 묘사된 참혹한 순교의 죽음을 맞았다. 바이킹은 이어 머시아 깊숙이 징역하며 노팅엄과 랩턴 같은 곳에서 전략적으로 겨울을 났다. 교회 문서에는 이 거대한 군세를 피해 공동체 전체가 두려움에 떨거나 도망쳤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땅은 이후 노르드 정착민에게 점유될 수 있었다. 수도원을 차지한 바이킹은 종교 공간을 군사 캠프로 바꾸었고, 랩턴에서는 이 사건과 연관된 대규모 매장지가 고고학적으로 확인되어 점령이 지역 주민에게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를 상기시킨다. 874년 머시아의 왕은 망명길에 올랐다. 바로 뒤이어 데이교군은 웨식스를 주목했고, 그곳은 알프레드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강력한 형제들, 뒤에 가려졌던 알프레드는 앵글로색슨 독립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유력 인물로 부상했다. 그는 웨식스 영토를 지키기 위해 지방 엘더먼과 동맹을 맺으며 끊임없이 후퇴를 거듭했다. 한때 소모셋의 습지로 물러난 알프레드는 에덜니 늪지에서 유격전을 조직했다. 바이킹은 개활지, 전투에서는 막강했으나 늪지의 수렁은 그들에게 난관을 안겨주었고, 알프레드에게는 재정비와 방역 준비의 시간을 주었다. 결정적 대결은 878년 에딩턴 전투에서 벌어졌다. 알프레드 군은 데이교군의 일부를 지휘하던 노르드 왕 구트룸이 이끄는 바이킹 군을 격파했다. 알프레드는 침략자를 전멸시키기보다 실용적인 조약을 맺었다. 구트룸은 세례를 받아 형식적으로 기독교에 귀의했으며, 그 대가로 노르드인은 잉글랜드 동부의 넓은 지역을 계속 지배할 수 있었다. 그 지역은 곧 데인노라 불렸고, 웨식스 법 대신 덴마크 정착민의 법과 관습이 지배했다. 요크는 요르비크로 불리며 주요 노르드 수도가 되었고, 동부의 다른 도시들도 바이킹 통치를 받았다. 노르드어, 노르드법, 새로운 토지 소유 방식이 뿌리내려 앵글로색슨 관습과 어우러져 세대에 걸친 독특한 문화적 혼합을 이뤘다. 이 문화 융합의 가장 오래가는 흔적은 오늘날 북부와 동부 잉글랜드의 지도에도 남아있다. 예스데인로 지역의 지명 가운데 더비와 휘비 같은 곳에 피나 스컨소프 같은 소프, 전미사는 노르드 정착민이 남긴 언어적 흔적을 보여준다. 비는 망가진 땅 위에 세운 농가나 마을을 뜻하는 옛 노르드에서 왔고, 소프는 외곽 정착지를 가리켰다. 지명뿐 아니라 영어 자체도 하늘, 치마, 달걀, 분노 같은 일상어를 포함해 수많은 노르드어 계열 단어를 흡수했다. 이런 차용어는 세월이 흐르면서 중세 영어 어휘를 재편해 다른 게르만계 언어와 구별되는 풍부함을 더했다. 바이킹 군세가 물러난 뒤에도 그들의 언어 유산은 현지 주민의 말과 시골길 표지판에 남아 이어졌다. 데이교군이 잉글랜드 전역을 정복하지는 못했으나 그들은 섬의 정치 지형을 극적으로 재구성했다. 여러 왕국으로 나뉘어 있던 앵글로색슨, 세계는 알프레드의 지도 아래 웨식스를 중심으로 결집했다. 동부에서는 데인로가 자체 백작과 법전을 지닌 노르드 거점이 되었다. 이 분할은 앞으로 수십 년간 전쟁과 조약을 부추기며 잉글랜드의 미래를 형성했다. 바이킹에게 데이교군의 성공은 그들이 야망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를 입증했다.
그들은 수도원을 약탈하는 단계를 넘어 정복지에 새로운 사회를 세우며 그 영향력이 공포만큼이나 오래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잉글랜드에서 발판을 굳히던 바이킹과 달리 다른 노르드 모험가들은 수도원이 점점이 박힌 아일랜드에 주목했다. 그곳은 소왕국들이 끊임없이 판도를 바꾸는 땅이었다. 린디스판 이전에도 초기 약탈이 있었지만 9세기 중엽에 이르러 일부 노르드 전투단은 머무르기를 택해 롱포르트라 불리는 요새형 야영지를 세웠다. 가장 이른 거점 가운데 하나는 841년 무렵 더블린에 세워졌고 깊은 수심의 항구와 전략적 위치 덕분에 곧 활기찬 정착지로 변모했다. 노르드 선장이 계속 모여들면서 더블린은 노예, 은, 사치품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바이킹 지도자들은 외국 화폐를 본뜬 자체 주화를 추조했고 게일 추장들과 동맹을 맺거나 대립을 벌였다. 세월이 흐르자 혼인은 노르드 게일 문화를 낳아 예술품, 인명, 무기, 양식에도 그 흔적이 드러났다. 더블린에서 출발한 노르드 통치자들은 내륙으로 영향력을 넓혀 수도원을 약탈하거나 경쟁자를 약화시키려는 아일랜드 왕들과 협정을 맺었다. 때로 이 바이킹은 작은 왕국을 세우거나 조공을 대가로 게일 세력을 지원했다. 서로 다투는 아일랜드 통치자들과 기회를 노리는 노르드 군벌의 상호작용은 배신과 충성이 당장의 이익에 따라 뒤바뀌는 동맹 구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도 아일랜드 연대기는 바이킹 거점에서 무역과 도시 생활이 번영했다고 전한다. 이들은 새로운 선형, 수공 기술, 먼 지역과의 교역망을 들여왔으며 더블린, 리머릭, 코크, 저미, 워터퍼드는 모두 이 시대 노르드 활동 덕분에 발전했다. 아일랜드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일부는 연합군을 꾸려 노르드의 잠식을 밀어내고 중요한 지역을 포위하거나 탈환했다. 9세기와 10세기 전투 기록은 바이킹이 이끄는 군대와 게일, 왕국 사이의 충돌을 거듭 묘사하며 그 절정에 브라이언 보루 같은 전설적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1014년 클론타프 전투에서 노르드 세력을 꺾었다고 주장했는데 그 사건은 바이킹 정착의 전성기보다 늦게 일어났다. 그러나 긴 세월이 순전한 전쟁 일색이었던 것은 아니다. 때로는 바이킹과 아일랜드의 이해가 겹치기도 했다. 노르드 지도자들은 아일랜드 왕가와 통혼하거나 아일랜드 왕이 이끄는 군대에 합류했고 현지 전사를 자신들의 진영으로 받아들였다. 개인 장식에서부터 선체 형상에 이르기까지 게일과 노르드 전통이 정교하게 융합되어 고대 켈트, 유산과 역동적인 바이킹 세계를 잇는 혼성 문명이 형성되었다. 한편 또 다른 바이킹 집단은 프랑크로 눈을 돌려 생강 하류를 따라 지속적인 족적을 남겼다. 샤를만유, 사후 내부 분열로 흔들리는 왕국에서 노르드 배들은 주요 강을 거침없이 거슬러 올라가 도시와 수도원을 약탈했다. 파리조차 안전지대가 아니어서 바이킹이 여러 차례 이 도시를 포위했다. 카롤링거 통치자는 효과적인 해상 방어를 이루지 못해 약탈자를 막기 위해 돈을 주거나 공식적으로 토지를 내주는 방법에 의지했다. 가장 중대한 합의 가운데 하나는 911년에 체결되었다. 그때 단순왕 샤를은 평화와 충성을 얻기 위해 롤로라는 바이킹 지도자에게 영토를 내주었다. 이 협약은 훗날 노르망디라 불릴 지역의 토대를 닦았는데 그 이름은 노르드 사람들에서 유래했다. 롤로와 그의 추종자는 생강 하류 계곡에 정착했다. 그들은 현지 여성과 혼인하고 갈로로망스 방언을 익혔으며 서서히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수세대에 걸쳐 스칸디나비아의 대담함과 프랑크 봉건, 체계가 결합된 문화가 탄생하여 기병 전술과 선곽 건축이 발전했다.
한 세기 내에 이 노르망디는 지역 강국을 넘어 유럽에서 가장 두려움받는 군사문화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았다. 그들은 생강을 넘어 영향력을 넓혀 1066년 잉글랜드 정복에 기여하고 지중해에도 근거지를 세웠다. 노르망디의 성립은 본래 재앙으로 여겨졌던 바이킹 약탈이 안정되고 강력한 정치 실체로 변모한 대표적 사례다. 그곳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항해 선조들에게서 찾았다. 바이킹이 브리튼 제도와 프랑크 강가에 자리 잡던 바로 그 수십 년 동안 또 다른 이주의 물결이 북대서양 서쪽으로 모험을 떠났다. 주인 없는 땅에 대한 소문과 스칸디나비아 곳곳에서 가속되는 중앙 집권을 피하려는 열망이 그들을 재촉했다. 이 개척자들은 북반구에서도 가장 거칠기로 악명 높은 바다를 용감히 헤쳐나갔다. 그들의 항해는 브리튼 제도를 넘어 알려진 세계의 끝자락까지 뻗어 이전까지 유럽인이 경작해 본 적 없는 땅에 정착지를 세웠다. 아이슬란드는 9세기 후반 무렵 처음으로 노르드 개척자들을 끌어들였다. 후대 아이슬란드 사기에 따르면 첫 영구 정착민 인골브르 아르나르손은 자신의 의자 기둥을 바다에 던져 그것이 떠밀려 온 자리, 오늘날 레이캬비크 근처에 자리를 잡겠다고 맹세한 뒤 그곳을 차지했다. 곧이어 다른 이들도 뒤를 따랐는데 그들 가운데는 한 통치자에게, 머리를 숙여본 적 없는 족장들에게 충성을 강요하던 노르웨이의 왕 하랄드, 페어헤어의 통일 정책을 피해 달아난 이들이 많았다. 새로운 사람들은 화산 지형으로 황량하지만 저지대 일부는 기이하도록 비옥하여 양과 소를 방목하기에 알맞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몇십 년이 지나 930년 무렵에는 정착민이 충분히 늘어나 알싱이라 불리는 의회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이 모임은 분쟁을 중재하고 법을 낭독하는 일종의 전국 의회 역할을 했다. 왕이 없는 땅에서 족장들은 각자 지역을 다스렸지만 중대한 법적 결정은 이 연례 집회에서 함께 내려졌다. 몇 세대 뒤 아이슬란드에서 쓰인 사가는 혈연 다툼, 탐험, 족보를 기록하며 거친 환경 속으로 옮겨온 노르드 사회의 생생한 초상을 남겼다. 아이슬란드를 넘어 탐험가들은 더 멀리 나아갔다. 폭력적인 분쟁으로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양쪽에서 추방된 에이리크 라우디는 10세기 후반 서쪽으로 항해하여 거대한 얼음의 땅을 보았다. 그는 정착민을 끌어들이려 그 땅에 그린란드라는 이름을 붙였고 끝내 사람들을 모아 섬 남서 해안에 둘의 주요 식민지를 세웠다. 가혹한 겨울에도 불구하고 이 노르드 공동체는 농장을 일구고 추교자까지 설치했다. 바다코끼리, 상아와 모피를 유럽으로 보내 철제 도구와 필수품을 들여왔다. 고고학적 유적은 돌과 흙으로 지은 튼튼한 주택과 교회를 보여주는데 11세기 초 기독교가 뿌리내린 뒤에도 신앙이 오래 이어졌음을 시사한다. 이어지는 세기에 걸쳐 그린란드 식민지는 위태로운 생존과 서서히 다가오는 쇠퇴 사이에서 흔들렸고 기후변화와 고립의 타격 속에 중세 말 무렵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가장 대담한 항해는 그린란드와 북아메리카 사이 마지막 바다를 넘어섰다. 천년 즈음 에이리크 라우디의 아들 레이프 에이릭손은 헬루란드, 마르클란드, 빈란드라 이름 붙인 땅으로 항해했는데 이는 베핀섬과 레브로도르 그리고 뉴펀들랜드로 여겨진다. 노르드 탐험가들은 북부 뉴펀들랜드의 랑스오메도스에 잠시 정착해 건물과 유물을 남겼고 20세기의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발굴했다. 사가는 노르드인이 스크레일링족이라 부른 원주민과의 만남을 전하며 교역과 충돌이 엇갈린 순간을 묘사한다. 핀란드 정착은 10여 년 남짓 이어졌을 뿐이지만
그 항해는 유럽인이 아메리카와 맺은 최초의 기록된 접촉으로 남았다. 그러나 이 성취는 바이킹의 항해술과 끝없는 호기심을 증명하며 콜럼버스보다 수세기 앞서 유럽 지식의 경계를 밀어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북대서양 전역으로 뻗어나가며 바이킹은 자신들이 파괴적인 약탈자에 그치지 않음을 드러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법과 문학이 빚어낸 공동체를 세웠다. 그린란드에서는 북극 가장자리에 자리 잡은 거점에서 혹독한 기후에 맞서며 세대에 걸쳐 유럽과의 교역망을 다져나갔다. 핀란드에서는 새로운 대륙의 가능성을 잠깐 시험했다. 이 정착지에 뿌리를 둔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탐험과 독립의 정신은 여전히 바이킹 시대를 기억하는 핵심이다. 군대가 잉글랜드와 아일랜드를 누비고 전투 함대가 프랑크의 강을 오갈 때 또 다른 바이킹 개척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험악한 바다를 묵묵히 건너 거의 누구도 생각지 못한 신천지를 차지했다. 그들의 노력은 현대 고고학과 학문이 대서양 세계에서 드러난 노르드의 야망을 밝혀내기 전까지는 사가와 흩어진 소문 밖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대서양 해안을 따라 약탈을 벌이던 일부 노르드 전사 단체들과 달리 다른 집단은 동쪽으로 눈을 돌려 훗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광활한 땅을 가로지르는 강들을 따라 나아갔다. 이들 모험가의 대부분은 오늘날 스웨덴 지역에서 왔으며 정복이 아니라 교역과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했다. 그들은 드네프르강과 볼가강 같은 수로를 따라 나아갔으며 느린 물살을 거슬러 노젓기 쉽고 위험한 급류를 피해 배를 들어 옮길 수 있을 만큼 가벼운 강용 장거리 선, 롱십을 이용했다. 이 길목에서 노르드인들은 피누그르와 슬라브 공동체를 만났고 모피, 밀랍굴 같은 물품을 이슬람 세계와 비잔티움에서 흘러든 은과 직물과 교환하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연대기에서 바랑긴으로 불린 이 상인들은 초기 도시로 성장할 핵심 거점들을 세우거나 장악하게 되었다. 스타라야 라도가 노르드어로 알데이그유보르그는 라도가호 근처에서 중요한 거점으로 떠올랐고 더 남쪽의 노브고로드, 홀름가르드는 더 깊은 내륙 수계로 들어가는 관문 구시를 하며 성장하였다. 토착민과 외지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으나 때로는 동맹이 결성되기도 했다. 후대의 기록에 따르면 루리크라는 이름의 노르드 지도자가 862년형 노브고로드에 정착하여 그 혈통은 남쪽 키예프까지 세력을 뻗쳤다. 9제 세기 후반 올레그 공은 드네프르강의 키예프를 점령하여 흑해로 통하는 통제 거점을 마련하였다. 이리하여 스칸디나비아와 슬라브 등 여러 문화가 직조된 정치 공동체 키예프 루스가 탄생하였다. 키예프를 기반으로 한 노르드 공들은 남쪽으로 원정을 이끌어 콘스탄티노폴리스, 옛 노르드어로 미클라가르드와 이슬람 칼리프국의 부유한 시장을 노렸다. 비잔티움과의 교역 조약을 통해 이 바랑인들은 제국 수도에서 정식으로 상업 활동을 허락받았으나 때로는 그 사절단이 약탈대로 변하기도 했다. 연대기들은 협상이 결렬될 때 루스 함대가 콘스탄티노폴리스나 해안 도시를 공격했다고 전한다. 북방 전사들의 전투력에 감명받은 비잔티움 황제들은 결국 그들을 정의 근위대로 편입시켰다. 바랑기아 친위대라 불린 이 용병 부대는 바이킹 전장의 담력을 비잔티움 황금과 명예에 대한 충성으로 버무려 황제를 지키는 사적인 호위대가 되었다. 아랍 외교관 아흐마드 이븐 파들란과 같은 목격자들의 기록은 동방에서 활동한 노르드 상인들의 독특한 문화를 생생히 전한다. 그는 선박 장례식에서 장엄한 의식을 치르며 키 크고 문신을 한 남자들이 사후 세계로 동행할 재물, 때로는 한 명의 노예까지 희생에 바치는 모습을 묘사했다.
볼가강을 따라 붐비던 시장에서 이 북방인들은 노예, 호박, 술록 가죽 등을 멀리 바그다드나 사마르칸드에서 주조된 은 디르함과 맞바꾸었다. 수세대에 걸쳐 많은 노르드 정착민들은 현지 슬라브 가문과 혼인을 맺으며 동방 정교회를 받아들였고 북유럽 관습을 지역 전통과 섞어 나갔다. 11째 세기에 이르러 루스 지배층의 본래 스칸디나비아적 색채는 사라지고 기독교 세례명을 지닌 공우들이 유럽 여러 궁정과 결혼 동맹을 맺는 명확한 슬라브 왕조로 변모하였다. 121. 이 동방 바이킹들은 서쪽 친족만큼 이름난 약탈을 남기지는 않았으나 그 유산은 마찬가지로 변혁적이었다. 그들은 도시의 토대를 마련하고 발트해에서 흑해에 이르는 광범위한 교역망을 구축했으며 동유럽 중세 국가들의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키예프 루스라는 영역을 만들어가며 그들은 바이킹 영향력이 바다 약탈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강줄기가 닿는 곳마다 상인과 용병, 그리고 정착민으로 얽힌 네트워크로 번성하며 새로운 운명을 개척했던 것이다. 바이킹 시대 초기에는 오딘, 토르, 프레이아 같은 신들과 맺은 유대가 공동체를 묶었고 이교 신앙이 노르드인의 삶을 이끌었다. 선박 매장, 동물 희생, 그리고 계절 의례의 세심한 준수는 행운을 지키는 데 필수였다. 그러나 10째 세기 말과 11째 세기 초에 이르러 스칸디나비아의 종교 지형은 극적으로 변하였다. 프랑크 땅과 앵글로색슨 잉글랜드 등지에서 온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이 북쪽으로 올라와 무관심, 환대 혹은 노골적인 적대와 마주했다. 그 이면에서 정치적 흐름도 달라지고 있었다. 야심찬 왕들은 그리스도교 수용이 권력을 다지고 더 넓은 기독교 세계와 손잡을 기림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흐름의 선두에는 덴마크가 있었다. 10째 세기 중엽에서 후반에 통치한 하랄드, 블루투스 왕은 옐링스톤의 자신이 덴마크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라고 새긴 것으로 유명하다. 이 왕실의 선언이 곧바로 모든 이들을 개종시킨 것은 아니었으나 족장들에게 옛 충성을 제고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기존 제 장소 근처에 교회가 들어섰고 룬스톤의 기원문은 토르 대신 그리스도를 호명하기 시작했다. 이 돌들의 미술과 비문도 양식을 달리하며 사회 종교적 전환을 반영하였다. 특히 옐링에서 하랄드가 세우는 돌은 후대 학자들이 옐링 양식이라 부르는 독특한 장식을 선보였는데 교차된 동물 무늬와 리본형 디자인으로 이름난 바이킹 미술의 한 단계가 되었다. 스칸디나비아 전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예술적 변화가 10째 세기 말과 11째 세기 초의 사회 종교 변화를 거울처럼 비추었다. 볼의 양식, 손잡이를 움켜쥔 짐승과 매듭 무늬과 만맨 양식, 더 화려한 초목과 동물 장식. 같은 초기 양식은 우아한 덩굴손과 양식화된 생물을 특징으로 하는 링에리케 형식으로 넘어갔고 마침내 날렵한 우르네스 양식으로 이어졌다. 우르네스 양식은 가늘고 뱀 같은 동물이 흐르듯 얽힌 무늬로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은 룬스톤뿐 아니라 금속 공예, 목각, 일상용품에도 등장하여 예술이 이교와 그리스도교 상징 사이의 전환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바이킹 통치자들이 새 신앙을 받아들이면서도 세밀한 장식을 향한 애호는 여전했으며 오래된 수공 전통을 존중하면서 그리스도교 이미지를 끌어안았다. 노르웨이의 여정은 훨씬 격동적이었다. 하콘 선왕각 같은 초기 개종 군주들은 조상신에게 충성한 족장들의 완강한 반대 속에 새 신앙을 강제하려 애썼다. 더 강경한
올라프 트리그바손과 올라프 하랄드손, 후일, 성 올라프로 추앙받음. 같은 왕들은 외교와 무력 모두를 동원해 이교 저항을 꺾었다. 사가들은 올라프 트리그바손이 해안을 따라 항해하며 지방 영주들에게 세례를 받지 않으면 처형을 각오하라고 강요한 모습을 전한다. 그의 방식이 가혹했지만 왕권의 권위에 힘입어 많은 공동체가 결국 새 종교를 받아들였다. 올라프 트리그바손이 사망한 뒤 저항이 다시 불붙었으나 올라프 하랄드손은 선교를 이어갔고 그의 사후 성인 칭호는 노르웨이에서 그리스도교 정체성을 굳히는 버팀목이 되었다. 그 결과 11째 세기 중엽엔 대규모 이교 의례가 거의 사라졌다. 스웨덴의 전환은 가장 느렸다. 우프살라의 고대 신전은 노르드 숭배의 유명한 중심지로 남아있었다.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왕들은 종종 이교 세력의 반발에 직면했다. 11째 세기 후반 인계 1세 왕치에서 그 신전이 파괴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주요 이교 관행의 최종 붕괴를 상징하였다. 132 1100년 무렵 덴마크 르웨이 스웨덴의 공식 종교는 그리스도교가 되었으며 외딴 지역에서의 실천이 들쭉날쭉했어도 그 흐름은 확고했다. 이 거대한 변화는 스칸디나비아 사회를 뒤바꾸었다. 서로 다투던 야를들은 국제교회 구조와 연대한 군주들에게 종속되었다. 동종 신자를 노예로 삼는 행위가 갈수록 비난받으면서 노예 무역도 점차 줄었다. 교회법은 혼인 풍습과 상속권을 개정하여 여성의 지위를 일부 영역에서 변화시켰다. 라틴 문자 문화가 오래된 룬 전통을 보완하면서 왕들은 더 체계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 함선 매장, 대규모 약탈, 그리고 노르드 신들에 대한 공개 숭배 같은 바이킹 관습은 점차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스도교화는 전 유럽의 시각에서 스칸디나비아인을 이교 약탈자에서 동맹과 무역 상대, 나아가 순례와 십자군 같은 더 넓은 기획에 참여할 잠재적 동반자로 바꾸어 놓았다. 이 변화는 균일하지도 갈등 없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11째 세기가 끝날 무렵 변모는 분명해졌고 한때 린디스파른을 향해 노를 저었던 사회들은 이제 남쪽 이웃의 정치 종교 기준에 맞설 유럽 왕국으로 자처하게 되었다. (1066년 9월) 전설적인 전사왕 하랄드 하르드라다는 노르웨이 함대를 이끌고 잉글랜드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왕가 혈통과 바이킹 경력이 잉글랜드 왕위를 계승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었다. 요크 근교 스탠퍼드 브리지 전투에서 그의 군대는 잉글랜드 왕 해럴드 고드윈슨과 맞섰다. 그 격렬함은 가장 장대한 바이킹 사기에 견줄 만큼이었으나 하르드라다의 군대는 기동전에서 밀려났다. 그는 전투 중 숨졌고 그의 정복 꿈은 잉글랜드 창 아래에서 무너졌다. 역사가들은 이 패배를 바이킹 시대가 상징적으로 막을 내린 순간으로 자주 지목한다. 이후 스칸디나비아 군주가 오직 무력의 권리만으로 잉글랜드를 향해 그처럼 대규모 침공을 감행하는 일은 다시 없었다. 그러나 아이러니는 곧이어 나타났다. 불과 3주 뒤 프랑스에 정착한 바이킹 후손인 노르망디 공 윌리엄의 군대가 헤이스팅스에서 같은 잉글랜드 왕을 꺾은 것이다. 하르드라다의 함대가 약탈과 정복이라는 옛 정신을 품고 도착했다면 윌리엄의 침공은 본건 제도, 교황의 후원, 기마 기사단을 동반하여 노르드 유산이 대륙 영향 아래서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었다. 어떤 의미에서 정복자 윌리엄은 앞선 바이킹들이 이루지 못한 일을 완수했다. 그는 잉글랜드 왕관을 차지했으나 노르드의 바다왕이 아니라 노르망디의 봉건 영주로서였다. 그 사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그리스도교 군주의 권력이 더욱 중앙 집중화되었다. 한때 마음껏 돌아다니며 사병을 모아 해외로 약탈에 나섰던 야를들은 이제 안정을 꾀하는 강력한 왕들에 의해 야망이 제약되었다. 유럽 전역에 성체와 상비군이 확산되면서 해안 약탈은 수익이 줄고 위험은 커졌다. 전쟁과 영예를 여전히 추구한 바이킹들은 자주 용병이 되거나 비잔티움 바랑기아 친위대처럼 공인된 원정에 참여했지. 독자적인 약탈을 감행하지는 않았다. 브리튼과 프랑크 지역의 방어 체제는 강화되었고 수도원 공동체들은 귀중한 재산을 요새화했다. 소규모 선단이 머나먼 해안을 공포에 빠뜨릴 수 있던 옛 조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노르드의 영향은 대륙 곳곳에 깊이 뿌리내렸다. 대인로에서는 스칸디나비아계 가문이 앵글로 색슨과 혼인하며 언어와 지역 통치의 흔적을 남겼고 노르망디에서는 바이킹 후손들이 시칠리아까지 뻗어나가며 유럽에서 가장 야심찬 정복자로 부상했다. 11째 세기 후반 로베르 기스카르와 그의 형제 로저 1세 같은 노르망디 귀족들은 이탈리아 남부에 영지를 세우고 시칠리아 섬까지 지배권을 서서히 넓혀갔다. 그곳에서 이들은 라틴, 그리스, 아랍 문화를 융합하여 활기찬 다문화 왕국을 일구었다. 훗날 노르망디 출신 왕자들은 제1차 십자군에도 참여하여 부분적으로 바이킹 전통에서 이어진 전사 정신을 펼쳐 보였다. 로베르 기스카르의 아들 베몽데 타란토 같은 인물은 성지에서 노르망디 부대를 이끌며 강인한 전사이자 노련한 지도자로 명성을 높였다. 스코틀랜드 제도와 오크니, 아일랜드 일원에서는 노르드 게일 문화가 수세기 동안 번창하여 예술선, 정치, 무역을 형성했다. 그러나 보물과 명예를 찾아 그리스도교 해안에 내려오던 이교바다 영주들의 시대는 사라졌다. 11째 세기 말까지 스칸디나비아 왕국들은 신앙과 정치 구조 양면에서 유럽 이웃들과 흡사해졌고 그 결과 바이킹 시대는 역사 속 현상으로 막을 내렸다. 1066년의 마지막 전투들은 이러한 질서 변화를 극적으로 각인시켰다. 스탠퍼드 브리지에서의 하르드라다 패전은 강화된 전술과 유능한 왕으로 무장한 잉글랜드를 상대로 벌인 옛 약탈, 정신의 최후 항전으로 역사상 손꼽히는 극적 결말로 남아있다. 그 해가 가시기도 전에 헤이스팅스에서 거둔 노르망디인의 승리는 섬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이런 의미에서 바이킹 시대는 뜻밖의 반전으로 끝났다. 거대한 노르드 군대의 승리가 아니라 바이킹 혈통을 지녔지만 전혀 다른 존재가 된 왕조의 승리로 막을 내린 것이다. 노르트 유사는 언어와 문화, 혈통 속에 남아 북방 항해자, 몇 세대가 중세 유럽을 뒤흔들고 재구성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약탈자에서 통치자로 바이킹들은 초창기 적들이 예상치 못했던 흔적을 남겼다. 노르망디에 정착한 그들 후에는 목재 롱십과 멀어진 지 오래였지만 잉글랜드의 운명을 형성하고 뒤이어 지중해로 팽창했다. 더 동쪽에서는 강길을 따라 자리 잡은 바랑인들이 키예프 루스를 일구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형성에 영향력을 끼쳤다. 북대서양을 따라 한때 황량했던 해안은 지금도 노르드 정착 흔적을 품고 있으며 브리튼 제도 곳곳의 지명과 방언, 어휘, 심지어 유전적 흔적까지도 바이킹 교류의 깊이를 드러낸다. 그들의 문화 기술, 유산인 조선술, 의회 제도, 그리고 예술성은 한때 기습 공격에 떨었던 지역 전역으로 퍼졌다. 세월이 흐르며 바이킹 이야기는 약탈의 파편에서 통치 상업 탐험에 남긴 지속적 공헌으로 옮겨갔다. 사가와 룬스톤은 왕과 평범한 선원의 업적을 함께 전하며 활과 칼이 내려진 뒤에도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오늘날까지 현대 매체와 학문 연구는 바이킹 시대를 생생히 되살리며 그 난폭함과 혁신성을 동시에 매혹적인 주제로 남겨두고 있다.